일단 오늘 오후 4시 0시 이후 309명이 추가 확진자로 집계가 돼서 지금 현재 확진자는 6,593명입니다. 6,593명인데요. 일단 뭐 크게 늘어나는 숫자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만 아직도 집단 감염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박희수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난 29일 날 909명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유의하게 3월 2일 날 600명대 하다가 이제 조금 떨어져서 어제 그저께 이제 500명대, 네. 400명대. 근데 오늘 이제 아마 정확한 집계는 나와 봐야 되겠지만 아마 예. 이제 400명, 500명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약간 떨어지는 기미는 있는데 예. 이건 이제 뭐 통계학적으로는 사실 유의하지 않는 수치여서 그런가요? 안심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좀 희망을 가질 게 지금 현재 그 신천지 교인에 대한 확진자가 지금 추세를 보면 기본적으로 그 전에 유증상자에서 확진자가 거의 60, 70%, 10명 중에 한 6, 7명인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한 두세 명 정도가 줄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확진자 신천지에 대한 게 거의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런 그 신천지 이른바 효과, 좋은 효과는 아니죠. 그래서 그 숫자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대구 시민들에 대한 지금 검사가 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자택에서 계시다가 위중하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힘을 그쪽으로 돋고 있는데 그렇게 다 보면 이제 대구 시민 그리고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경산 쪽에서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 주변 그리고 서울에서도 지금 뭐 숫자가 100 단위는 아니지만 20, 30명 단위의 확진 환자가 이른바 이 클러스터가 조금씩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숫자가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어서 옛날에 다른 뭐 교회 예배나 이런 것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주말을 고비로 해서 숫자가 조금 떨어지면 아마도 희망컨대 다음 주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역시 예. 이거는 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가장 큰 변수는 집단 감염 아니겠습니까?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좀 우려되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 재생병원, 또 경북의 푸른 요양원 네. 이런 데서 무더기로 지금 확진 판정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우려했던 부분인데요. 예. 저런 지금 성동구 주상복합, 그다음에 문성,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줌바 댄스가 이제 네. 대구 쪽하고 같이 연결이 네. 되면서 이게 이제 확산이 좀 되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또 분당 재생병원은 저게 이제 안타까운 게 그 우리 이른바 이제 국민 안심병원이라고 해서 예. 일반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를 좀 분리를 해서 좀 호흡기 환자가 좀 안심을 받고 되는 이제 갔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이제 좀 불안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돼서 국민들이 안심병원을 좀 믿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도 좀 있습니다. 안심병원은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이제 메르스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메르스 때 보면은 이제 메르스 확진 환자가 응급실로 자기가 메르스가 걸린 줄 모르고 응급실을 가서 응급실에 있다는 건 굉장히 위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오히려 감염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메르스에 의해 이러면 안 되겠다. 호흡기 환자, 이른바 메르스나 독감 환자하고 만성질환 환자라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고혈압, 당뇨, 연세 드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지금 이 사망자에서도 나오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어서 예. 거기다가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들어가면 지금 사망자가 그렇듯이 굉장히 지금 높은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호흡기 환자의 동선과 비호흡기 환자, 그래서 만성질환 환자의 호흡기를 분리를 해서 외래 쪽으로 돌리는 거였는데 지금 그런 노선이 어쨌거나 지금 섞이면서 저렇게 환자가 늘었다는 측면에서 예.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병원별로 감염 사례들을 보면 조금씩 특징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대구 문성병원에서 또 병원 내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에도 건물 전체를 폐쇄하지 않고 외래 진료를 계속했다고 그러던데요. 뭐 각각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를 들면은 그 재생병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병원마다 이제 각각의 동선에 따라서 빨리 체크업을 하고 이른바 셧다운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뭐 내부 사정상 조금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시차를 두고서나 그 환자가 제대로 거기를 거쳐간지 모르거나 또 의료진이 거기에서 감염된지 모르고 돼서 이게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놓치는 상황 때문에 예. 문제가 된 건데요. 이른바 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약간 좀 느슨해진 면도 예.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바짝 진짜 이번에 좀 긴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확진자 한 명이 명동의 롯데백화점 왔다 갔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하루에 몇만 명이 이용하는 백화점을 사흘간이나 닫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비교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느슨해진 느낌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확진자 한 명이 혹은 의심 환자가 다녀갔을 때 막 어떤 경우는 홈쇼핑도 하고 뭐 큰 건물 전체를 통째로 한 다음에 2, 3일씩 예. 거기를 이른바 봉쇄를 해서 뭐 경제적으로 사실 피해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른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료진도 그렇고 한 명의 환자가 지나가면 병원 전체 의료전이 셧다운되는 봉쇄되는 예. 상황이어서 오히려 의료 행위가 치료 행위가 마비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병상도 그렇고 그러면 좀 지침을 완화를 해서 의심 환자나 환자를 조금 빨리 병원에서 빼주고 중증 환자를 좀 빨리 들이자 이런 이제 이른바 좀 완화 정책을 폈는데 거기서 그러면서 조금 이제 어떤 확진 환자에 대한 정확한 그 억제 정책이 조금 느슨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한데 사실 이건 장단점이 있어서 그렇죠. 딱 뭐가 예. 맞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맨 처음에 놀라서 그렇지 백화점 같은 경우에 사흘씩 닫을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방역하면 되게 균이 사멸하지요, 바이러스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WHO에서도 권고를 하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렇게 됐지만 바이러스는 통상 이건 뭐 독감 기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 기본적으로 뭐 문헌에 보면 2, 3일도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의 경험칙으로 보면 하루 정도면 자연 상태에서도 이른바 소멸을 하고 그다음에 방역 당국에서 이후에 소독을 하면 그러니까 하루 소독하면 그 이후에는 이른바 영업을 하거나 사무실에 들어와도 괜찮은데 그간에는 조금 이제 과잉 대응 측면. 예.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선제적으로 과잉정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이른바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안 되는 상황도 있어서 조금 약간 완화를 폈는데 이제 그런 좀 부작용도 일부 나타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역대책본부 발표 내용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변수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지역의 신규 환자 수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신규 123명이 발생하여 처음으로 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56명이 경산시에서 보고된 환자이며 어제부터 봉화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 49명의 다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환자 가운데 신천지교회 신도와 관련된 감염이 63%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대구와의 지리적 인접으로 인하여 2차 감염을 통한 소규모 시설 등에서의 집단 발생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전체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어제 확대하고 행안부, 복지부, 소방청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특별대책지원단을 경산으로 이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분당재생병원은 어젯밤에 저희도 상황 접수가 돼서 경기도청이 지금 나가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즉각대응팀 파견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환자의 규모 정도를 파악을 했고 병원은 현재 폐쇄시켜서 환자들의 동선, 특히 이제 그 의료 인력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의료 인력들의 동선과 노출 범위 이런 것들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감염 원이나 뭐 노출 정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집단 감염이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조금씩 보인단 말이에요. 분당 재생병원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막을 수가 없습니까?
예, 이 재생병원의 경우는 지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말기 암 환자가 계속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계셨었는데 예. 재생병원에 이분이 결국은 아무 증상도 없이 또 호흡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별진료소도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여기는 안심병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호흡기계 병동에 가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쪽에 가실 일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재생병원 당국에서는 이 막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이것은 재생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말기 암 환자 굉장히 면역력도 떨어져 있으신데 증상도 하나도 없으셨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신 거거든요. 폐렴 소견도 없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은 어느 병원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생병원 당국에서 오늘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저 서울에서 은평성모병원의 경우 이 이성요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전부 진단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이성요원이 열이 나서 보니까 이분이 확진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염이 돼 있더라. 그래서 환자, 뭐 간병인 또 병문안 오신 분들 해갖고 14명이 감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늘어나진 않고 완전히 봉쇄가 돼서 끝났는데 아직도 어떤 그 언제 열어야 되는지 개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이 없어서 아직도 못 열고 있거든요. 네. 이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이 확진은 됐지만 일단은 대남병원이랑 다른 점은 치료 시기를 빨리 잡을 수 있었다는 부분, 또 빨리 확진이 돼서 그 병동 안에까지 전체적으로 노출 시간은 길지 않았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빨리 확진이 됐기 때문에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는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병동 자체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은 병동에 계신 분들은 가능한 한 퇴원시키고 격리를 시키기 위해서 1인실 병실을 입원실을 전부 비워서 전체적으로 격리가 될 수 있도록 즉 병원은 폐쇄되더라도 더 이상 환자 안에서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대구에서도 80대 남성이 또 숨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기저질환이 있는 분인데 이제 사망자가 4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단 메르스 때 사망자 수를 넘어섰는데 전체적으로 확진자에 비해서 보면 아직도 0. 몇 퍼센트대를 0.7%인데요. 이 지금 0.7%라는 숫자는 사실은 좀 착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메르스 때는 186명의 환자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38명이 사망했는데 2년 후에 한 분이 고령이신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토탈 통계로는 39고 실제 사망률로 보면은 20%가 약간 안 됐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0.7%라는 것은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는 대구 신천지 교인들을 전부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찾아낸 것이거든요. 예. 실제보다. 그리고 예. 분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즉 증상이 없는 분들도 즉 메르스 때는 다 증상이 있으신 분 아니었습니까?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이 없는 분들도 다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높아졌지만 네. 또 빨리 찾아낸 부분이 있어서 확진자도 늘어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치사율도 대남병원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더 맞는 건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 의료 수준을 생각해 볼 때에는 0.7%보다 더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 상황은 사망자는 많이 생겼고 또 분모도 커져서 이 숫자 자체가 지금으로서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세와 관련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당국에서 아침, 오후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하루에 몇 명이 늘어났는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방송하다가 2월 29일 날 909명으로 제일 많았었는데요. 예. 그다음에 떨어져서 뭐 500명, 600명 이렇게 예. 갔었는데 하루에 두 번씩 기준 시간이 다른 거를 발표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언제 합계를 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혹시라도 또 저 900명이 넘어갔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지금 저 그래프에서 나오는 건 토탈 누적 확진자 수기 때문에 저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100명만 올라가도 토탈 환자 수는 저렇게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증가 추세를 보면은 2월 29일 날 909명을 찍은 후에는 그 다음에는 감소세는 아니지만 예. 일단은 5, 600명으로 떨어져서 안정성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한참 간 다음에 지금 이 대구의 신천지 교인들 유증상자들 숫자가 많이 나왔었지만 그것이 줄어들면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나온 발표까지 합쳐서 하면은
토탈로 하루 동안에 증가한 것이 몇 명인지 아직까지 확실히 계산은 안 되고 그런데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추세를 보려면은 저 그래프는 별로 의미가 없죠. 누적 확진자야 뭐 계속 올라가게 돼 있는 거니까 전날보다 얼마나 더 늘었나 줄었나 이게 이제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인데요. 근데 이게 오늘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예. 이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 데이터가 좀 그래프가 좀 틀린 것이요. 예. 2월 29일이 909명이거든요. 909명. 예. 근데 이 그래프는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3월 달에는 상당히 많이 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851명 저 숫자는 어디서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더 많이 오늘도 나온 지금 것 505명이라는 게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5시 발표 기준이요. 5시 기준으로 지금 돼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기준점이 이렇게 좀 제대로 안 잡히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추세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3일 가장 높았다가 그다음에 좀 떨어져서 약간 그 추세를 가고 있는데 바라기는 저게 하향 곡선으로 계속 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는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추세가 꺾인 다음에 안정적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꺾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면은 그거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만약에 다시 위로 간다면 그건 이제 집단 감염 그렇죠. 변수가 지금 생기는 것이 여러 가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것이 만약 지역사회 전파까지 간다면은 예. 이 숫자는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지금 지금 이 그래프가 맞는 추세가 이게 가장 오늘 지금 영시 기준으로 발표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518명이라는 것은 뭐 400명이나 500명, 600명 이 사이에서는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아까 있기 지금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909명. 909명이 예. 지금 이거 그래프죠. 그 앞에 그래프는 완전히 직선으로 올라간 그래프이기 때문에요. 맨 앞에 보여드린 것은 누적 환자 수였고요. 두 번째 보여드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오후 5시 기준으로 잡아봤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약간 혼란이 있었던 건데 이건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0시 기준으로 발표한 것을 알기 쉽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0시 기준 또 4시 기준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발표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발표를 그렇게 하시니까 기준을 두 번 잡아서 교수님, 하니까. 박기수 교수님은 왜 발표를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초기에 예. 아마도 이건 제가 유추한데 초기에 그 이제 10시하고 4시 예. 오후 2시에 두 번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집계가 바로바로 안 돼. 환자 숫자가 처음에는 뭐 2명, 3명, 10명, 20명 할 때는 9시 기준으로 해서 10시에 발표하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예. 이제 숫자가 그 31번 환자 이후에 갑자기 100단위, 200단위 늘어나니까 끊는 숫자를 도저히 감당을 못 하니까 그 전날 자정 기준으로 해서 아침에 발표하는 걸로 이제 시스템이 좀 바뀌어버린 거고요. 그렇다 예. 보니까 근데 한 번만 발표하면 또 중간에 뭐 기자들의 엠바고 문제, 확진자가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사망자가 되는지 또 좀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서 0시 기준 한 번 하고 이제 오후에 한 번 더 발표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려면은 알기 쉽게 바꿔줘야죠. 뭐 처음에 0시 기준이라고 그래서 밤샘 작업에서 늘어난 숫자를 밝혔고 또 오후 4시에는 낮에 작업해서 나온 숫자를 밝혔나 했더니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말이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추세를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변수는 집단 감염이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가? 이게 다음 주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죠. 전국적으로 71.7%는 집단 발생과 연관된 사례로 확인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 내의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외의 지역에서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해당 시설,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지자체는 집단시설 등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춰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들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전파 사례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노래방, PC방 등의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비누,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자들이 손이 많이 닿는 곳을 중심으로 철저한 소독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하게 자주 환기를 실시해 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박 교수님, 지금 PC방 또 노래방,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코인 노래방, 동전 노래방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집단 감염의 원상이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그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기본적으로 공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이크를 얘기를 하면 이게 제가 노래방을 안 가서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예. 기본적으로 노래방 가면 이렇게 마이크 덮개가 예, 쓰여져 예. 있는데 사실은 이 마이크 덮개는 본인의 감염되는데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감염. 왜냐하면 마이크를 보호하는 거지 예. 저를 보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믿고 무슨 노래방에서 노래 불러도 된다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손잡이를 예. 다른 사람과 잡음으로써 교차 감염이 되는 거죠. 단 네. 확진자가 있을 때. 왜냐하면 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지금 저기에서 나오지만 저 키패드 번호 네, 누르는 누르는 거. 패드도 확진자가 붙으면 접촉이 되는 거고요. 예. 특히 지금 노래 보시면 알겠지만 저 코인 넣는데도 역시 동일한 패턴으로 될 수 있고요. 하여튼 손이 닿는 곳이라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손이 안 닿아도 노래방에서는 뭐 점수 95점 받는다, 100점 받는다 이래서 뭐 노래 조용한 노래건 뭘 떠나서 이 폐활량이 많아지거든요. 예. 그리고 입에서 분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말이.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노래방 자체가 특히 코인 노래방은 저 그림에서만 봐도 굉장히 그 좁은 예. 공간입니다. 그래서 뭐 2명이 들어간다 쳐도 통상 우리가 이제 그 감염의 기준을 2m 이내 혹은 이제 15분 이렇게 합니다. 그 노래방에서 기본적으로 15분 이내는 될 거기 때문에 저 안에 확진자가 있다면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PC방도 마찬가지인 게 PC방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판 예. 두르는 거, 그다음에 도 좁아요, 공간도. 그리고 이제 다른 걸 같이 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마우스 예. 계속 누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위험하고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는 PC방이 이게 지하에 있거나 지상에 있어도 이렇게 햇빛을 가리고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학교도 안 가고 또 이제 휴원도 하게 되면서 이제 집에서 자꾸 있기 어려우니까 애들이 간단 말이죠. 네. 그런 경우에서 오히려 지금 더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백순영 교수님, 이 밖에 또 우리가 집단 다중 이용하는 시설 가운데 좀 조심해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노래방도 그렇고 학원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원도 그렇고 또 하여튼 이 오락을 하는데도 다 같이 소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락실 같은 데도 그렇고 공공으로 대중이 사용하는 모든 그 시설들은 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래방도 그렇고 모든 데가 사실 살균을 하면 되는데요. 손님이 바뀔 때. 네. 그 살균이 지금까지는 그런 살균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호흡기 감염병, 특히 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주 좀 밀접한 접촉이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또 이렇게 전파력이 강한 반면에 사실 대중교통시설에서는 그다지 전염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 중국의 그 역학 데이터를 보면은 네.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뭐 택시 이런 데서의 감염은 그다지 없었다는 걸 보면 좀 우리가 설명은 할 수가 없지만 이 밀폐한 그 장소라 할지라도 실내라 할지라도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잘 안 되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사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감염됐다는 것은 좀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것이 확실하게 역학적으로 증명된 적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실내에서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피해 주시는 것이 자제해 주시는 것이 지금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열심히 방역을 하고 손잡이 소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중국의 경우는 그 예상치 못했던 거기 때문에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거기를 통한 없었다는 감염은 좀 적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방역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도 열심히 소독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길거리에 이렇게 방역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렇게 그 소독제를 길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것 봤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차단이죠, 어디든지. 예,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왔을 건너오지 때, 마라. 예, 밖으로 나왔을 때 무조건 사멸해라 하는 뜻이기 때문에 예. 그런 선제적인 소독을 하면 할수록 좋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소독제의 독성도 또 만만치 않은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예. 만약에 뭐 균 없애기로 한다면은 소독제로 인공 비 만들어서 샥 뿌려서 다 맞으면 좋겠지만 피해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일단 소독이라는 것은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주변 환경을 철저히 소독함으로써 방역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인데 이 바이러스가 특히 전파율이 높기 때문에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소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는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도 이 소독을 아주 유념해서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자가격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은 가급적이면은 노출 자제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 좀 줄이고 스스로 우리가 항상 강조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의사협회가 강조했던 3.11 지금 이번 주가 이제 끝나갑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최소한 2주간 잠시 멈춤하자 그랬는데 첫 번째 주 돌아보시니까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좀 실천을 잘 한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아쉬운 점이 많다고 보십니까? 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다니시는 분 그다지 많지 않고요. 이 지금 3.11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신천지교회에서 2월 9일하고 16일을 이 16일을 마지막 노출일로 봤을 때 3월의 첫째 주가 제일 중요한 잠복기가 지나서 증상이 나오고 환자들이 전염력을 갖는 마지막 주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이후에 신천지에 의해서 다시 감염된 2차, 3차 감염된 예. 사람들이 누군지를 지금은 몰라요. 이 신천지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가 있었는데 그 쫓아가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장시간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감염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띄우고 가능한 한 주변 환경을 잘 살균을 시켜서 바이러스가 살아남지 못하게끔 하는 이 두 가지 예.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기수 교수님께서도 이번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국민들이 비교적 잘 실천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뭐 매우 잘 사실은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예. 많이 불안했으니까 그 불안이 행동으로 옮겨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 행동으로 옮겨진 거는 상당히 앞으로 그 방역에 있어서 값어치 있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그 지금 도로에 그 1,000원을 들이면 도로에 그 뿌리는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소독제 뿌리는 거요? 소독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역 측면에서는 논란이 꽤 있습니다. 그게 예.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어떤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고자 하는 어떤 보여주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칭찬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 얘기들 중에 하나가 예. 바이러스가 저 바닥에 떨어져서 우리 사람한테 감염될 확률은 매우 적은 것이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거 조금 중국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예. 막 그 살수차 동원해서도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염되는 노출월 중에는 바닥으로부터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노력은 찬사한다. 그런데 권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도 꽤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그렇지만 또 보면서 아유 열심히 하고 있구나. 우리도 잘 지켜야지. 뭐 그런 마음은 들게 합니다. 네. 네. 자, 마스크 문제 한번 짚어볼까요? 자, 다음 주부터 1인당 하루에 한 주에 2장씩. 자, 이 방법은 문제가 없을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5년생이다라고 하면은 금요일 날 가서 살 수 있는 거죠. 주말에는 주중에 구매를 못한 경우에 가게 됩니다. 한 장에 1,500원씩으로 모두 다 통일했습니다. 약국에서 한 사람 앞에 2장씩 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짚어볼 텐데요. 얼마나 이 정부 방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녹취를 좀 들어보고 우리 패널들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 한 분당 일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2매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구매 오부제를 시행합니다. 장시간 줄서기 등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공적 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본인들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한 1,100만 장이면 일주일에 한 6천 내지 7천만 장인데 예. 각종 의료진에 대한 수요라든지 예. 또 취약계층 뭐 이런 수요를 제외하고 나면 한 4, 5천 장 정도가 국민들께 돌아갈 것 같습니다. 4, 5천만 장. 네, 1인당 2장이 부족합니다. 민간 부분에서 구매도 가능할 수 있고 건강하신 분 중에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으신 분이라든지 예. 집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미 집에서 좀 많이 구매하신 분 이런 분들은 수요가 좀 저희가 적다고 판단해서 그런 분들이 조금 양보를 자제를 해주셔야 하시고, 되는. 네, 자제를 하시고 양보를 하시고 그러면 좀 작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다음 주에 좀 마스크로 인한 불편이 사라졌으면 하는데요. 일단 처음 시행해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 패널들을 통해서 좀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를 좀 몇 개 골라봤는데요. 이 문제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 우리 패널들께서 한번 OX로 답을 해주시고 전문가 교수님 두 분께서 채점을 좀 해주십시오.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성적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첫 번째, 이제 월요일부터 무조건 약국에 가면 1인당 2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 한번 표시 한번 해 주십시오. 전부 다 X표 하셨네요. 박 교수님 다 정답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정답은 네. 뭐죠? 출생연도 그렇습니다. 끝자리.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출생연도 끝자리 연도입니다. 예. 날짜가 아니고 혹시 자기 가끔 보니까 생일 끝자리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연도의 끝자리라는 걸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라 좀 쉬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노약자를 대신해서 건강한 다른 가족이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면은 O, 없다면은 X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답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최경철 의원하고 현근택 의원은 차정 교수 예. 두 분은 있다. 예. 그리고 두 변호사님께서는 없다. 그렇게 하셨네요. 정답이 뭡니까, 박 교수님? 예, 지금 대리는 현재로서는 불가한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경철 의원이 동그라미를 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대통령께서 오후에 그 말씀하셨죠. 예. 방침을 바꾸겠다. 예. 이렇게 되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밖으로 나가면서 더 위험한 상황에 놓칠 수 있다. 예. 대통령께서 이런 그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 국민의 편에서 좀 제도를 바꾸라고 오늘 긴급 지시하셔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금 장애인들만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 다음 주쯤에 초쯤에는 예. 좀 변경된 제도가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두 법률가께서는 정확하게 현재 규정대로 답을 해주셨고 차지원 교수, 최경철 의원 두 분은 대통령의 그 지시가 있었으니까 바뀌겠죠? 네, 뭐 기대합니다. 지금 예.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제도라는 게 실제 만드는 사람하고 예. 또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건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대통령께서 긴급 지시한 걸로 봐서 예. 아마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불편이고 제약인데 그 오부제로 인해서 새로운 불편이 또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참 마음이 많이 무거울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대통령까지 사과하는 지경이 됐으니까요. 오늘 마스크 생산업체 방문해서 격려하는 모습 잠깐 보실까요? 이 검수를 하게 되고 100% 검수를 하게 되는데 100% 검수하는 이유. 뭐 의료 현장이나 검역 현장이 우리 방역의 최일선이라면 여기 우리 마스크 이렇게 생산 업체들은 완전 후방 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후방 기지에서 튼튼하게 이렇게 역할을 해 주셔야 또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러자니 또 우리 또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많은 또 수고를 끼치게 돼서 정말 송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차재영 교수 마스크 제작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20년간 마스크를 생산해왔던 중소업체인데 마스크 생산 중단하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예, 그 지금 그 생산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부가 이 공적 판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이게 이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일단 그 생산업체들에게 상당히 시장의 그 가격하고 예. 동떨어진 가격을 강요한다. 그거는 그리고, 곤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평이 나오니까 기재부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금 그 생산업체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이 지금 그걸 조정을 해보겠다고 예.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지금 평소보다 더 고생하도록 해놓고 더 주는 것은 몰라도 후려치면 안 되죠. 추경도 편성이 됐는데. 그렇죠. 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 마스크 수급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단가를 낮췄으면 좋겠다. 뭐 이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재난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생산업체도 좀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시장 가격하고 상당히 많이 동떨어진다고 한다면 예. 그건 또 다른 하나의 어떻게 보면 관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생산 물량 자체도 상당히 그러니까 정부가 과도하게 생산의 능력보다 조금 지나친 걸 요구했다는 것이 생산업체의 주장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정부가 나름대로는 지금 이 공급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조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이 의혹이 가행되다 보니까 생산업자들하고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오늘 뭐 기재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 충분히 수렴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나름대로 조정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초과로 생산을 하면 그 부분은 정부가 다 정부 돈으로 구매해서 비축하겠다라고 할 때만 해도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최경철 의원 왜 마스크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을 못 짓는 걸까요? 없으니까 뭐들 못 짓죠. 있으면은 해결이 되는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같은 경우는 1월 24일 날 수출 중단 조치를 합니다. 절대 네. 밖으로 내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급량을 확보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한 달 뒤인 2월 25일 날 수출 막았습니다. 그 전에 수출업자들이 물품을 중국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많다 보니까 중국에서 원자재를 가져오는데 이 원자재도 딸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정부가 예측을 못한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아까 화면 보셨죠? 마스크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오후에 방침이 이제부터 우리 면 마스크 하겠다. 청와대는. 아니면 안 쓰거나. 민주당 지금 회의하는데 마스크 안 씁니다. 왜냐하면 마스크의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우리라도 안 써야 되겠다. 우리라도 면 마스크 써야 되겠다. 공급량 부족을 이제는 자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대통령부터 지금 마스크 안 쓴 모습이 나왔는데 솔선수범하겠다. 마스크 줄이고 쓰는 양을 그리고 비대면 이 많은 사람은 마스크를 좀 적게 쓰고 대면 많은 사람들 병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은행의 종업원 근로자들 이런 예. 분들 대면 많은 사람들부터 마스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배급제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그 주에 못 산 사람을 그 뒷주에 못 사게 하는 이유도 못 사는 사람 좀 나와야 된다. 안 쓸 사람은 좀 받아가지 마라. 절대량 부족하니까. 결국 이것인데 국민들에게는 좀 미안한 것이죠. 뒤늦게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인데 정부가 예측을 못하고 국민들에게 지금 많은 불편을 준 부분은 정부가 지금 계속 사과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마스크와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께 좀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 교수님 그 앞에 OX가 있는데요. 네네. 그걸로 좀 가르쳐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해하는 부분이 오염되지 않은 마스크라면 2, 3일 정도 재사용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앞에 보이게 네. 만약에 맞으면 동그라미를 앞에 나오게 2, 3일, 2, 3일 동안 예, 재사용해도 된다. 이거죠. 아,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맞기도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마스크가 대부분 일회용을 쓰시기 때문에 재사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 WHO하고 이런 데 보면 그 리유즈 네. 다시 쓰지 마라. 차라리 안 쓰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WHO에서의 권고 기준 요즘에 근데 WHO 사무총장도 최근에 뭐 중국 밀어주기 하면서 신뢰도가 확 떨어지긴 예.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그 기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시 사용하지 마라. 근데 대전제 조건은 아픈 사람을 쓰라. 안 아픈 예. 사람은 쓰지 마라. 아.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붙은 게 안으로 하부 구조 들어가면 재사용하지 마라.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틀리다고 한 게 그 WHO 기준의 X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마스크 지침이 예. 안 쓰는 것보단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잘 말리고 소독해서 쓰라.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헷갈린. 근데 우리 국민들 편하게 하려고 교수님한테 물어본 건데 교수님이 이렇게 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 사실 가급적 이제 그 말씀하신 건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일회용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좋지만 네. 안 써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안 써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다만 환자라든지 또 그런 분들은 착용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백순영 교수님, 이런 질문도 또 있습니다. 마스크를 재사용하려면 뜨거운 열을 가해서 살균하는 게 좋다. 헝겊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도 살균이 가능하겠지만요. 일단 이 보건 마스크에 한해서 네. 재사용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깨끗하게 사용한 것, 자기 거를 할 것,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환기가 잘 되는 데서 말릴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걸 과연 그럼 어떻게 소독을 할 것이냐 하는 예. 문제가 있는데 실제 자외선 살균기로 살균을 한다면은 살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외선 살균의 의미라는 것은 항상 표면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젖은 거의 안에 부분은 살균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살균력의 차이라면은 햇볕에서 말려서 쓰는 것도 큰 차이는 없겠다 하는 것이 예. 뭐 제 의견이고요. 재사용할 수. 이것은 사실은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건 마스크인 경우에는 재사용을 권장은 하되 뭐 권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저거죠. 타협을 하되 이것은 이렇게 쓰자 하는 것들을 식약처에서 아마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보면은 할인 매장 앞에 저렇게 줄을 많이 서 있고 심지어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는 모습까지 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런 모습 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들은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예. 굉장히 아주 그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원들 간에. 사원들 사이가 뭐 2m 이상씩 다 이상이 떨어져 있다면 된다면. 서로 안 해도 되겠지만 네. 서로 회의를 하면서 뭐 가까운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사무실 자체가 이게 많이 붙어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리 사무실이라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해서 쓸 일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써라 마라 할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가 건강하다고 안 쓰고 다니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폐가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만날 때는 꼭 써야 될 것이고요. 또 어떤 건물에 들어갈 경우 같은 데는 특히 그렇고요. 예. 또 대중교통인 경우는 더하죠. 그러니까 여러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서 어떤 데는 뭐 거의 출입증 거치 되는 경우 꼭 필요한 데는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있는 경우는 네. 그거는 뭐 복도건 어디건 일단 들어갈 때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되고 예. 걸어 다닐 때도 써야 됩니다. 아. 예, 하지만 야외에 나가 있을 때 같은 때는 예. 또 실내 환경이라 할지라도 넓은데 몇 명 없을 경우에는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뭐 이거는 면역력에 상관없이 예. 노약자들은 가능하면 마스크가 아니라 외출을 하지 마시는 게 지금 상황 한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 노약자들이 외출을 하신다면 그거는 야외고 뭐 상관없이 꼭 쓰셔야 되고 상황에 따라 전부 판단이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부분 두 전문가께 여쭤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희수 교수님, 이 마스크대라는 결국은 불안 심리가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닥치는 게 우리 뇌 구조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뇌가 사실은 그 안에 세 겹의 구조로 돼 있는데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른바 파충류 뇌라고 해서 뇌간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뇌간을 다시 덮고 있는 게 림빅 시스템이라고 해서 감성적인 뇌. 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구피질이라는 네.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덮는 게 심피질이라는 거예요. 심피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성적인 뇌다 네.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감성적인 뇌인데 이거는 인간이 최초에 태어나면서 파충류 그 변화한 진화 단계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전쟁 상태, 공포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적인 뇌가 대부분 작동을 안 하고 원래 본능적인 게 나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몸에 이렇게 전투할 자세가 생기거나. 근데 실제로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눈에 보는 거, 자극적인 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스크가 얘기가 나왔을 때 과잉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부도 굉장히 워닝을 많이 줬습니다. 그 이해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모두 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이제 인식이 퍼졌고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마스크를 모두 껴야 되는 상황으로 번진 거죠. 근데 참고로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나라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쓰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하는. 예. 그래서 아픈 사람이 써야 되고 아픈 사람이 쓰는 것도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아프면 집에 있어야지 왜 아픈 사람이 나와서 마스크 끼냐 이런 정도입니다. 물론 예. 이제 우리하고의 인식의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마스크 쓰라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마스크 수급에 이른바 진짜 풀리지 않는 방정식을 이미 내버리니까 숙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정부가 얘기하면 믿지 않는 상황, 불안 심리를 더 자극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예.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수요와 공급 문제에 대해서 필히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좀 이성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제가 하나만 들어볼까요? 예. 우리가 10명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의 환자가 있고 한 명이 그 2명의 환자를 돌보는 뭐 선생입니다. 네. 그럼 이제 3명이 있고요. 실제로 근데 마스크가 10명한테 다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3개밖에 없으면 그 마스크를 누가 써야 될까요? 환자가 써야죠. 네, 환자 2명하고 예. 간호하는 사람. 간호하는 사람.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나라의 구조는 뭐냐면 마스크는 앱을 빨리 누르고 건강한 사람이 더 예. 먼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7명 중에 3명이 마스크를 획득을 하면 현재 그 사회의 구조상은 4명은 건강한 4명은 감염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2명 환자 2명과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 마스크가 현재는 지금 우리 사회에 3개밖에 없는 10명이라면 그 3개가 아픈 2명과 그 치료를 하는 1명한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첫 단추가 잘못 깨다 보니까 수급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모두 다 획득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조금 안타까운 사안이지만 현재 상황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꼭 써야 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 분들, 네, 접촉자들이든지 혹은 예. 확진자들이든지 예.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 분들과 그 주변에서 돌봐주시는 가족들 혹은 같이 살고 계시는 가족들하고 이건 보건 마스크의 경우입니다. 참 그런 경우에 자가 격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약국 가죠? 그건 본인이 가면 안 되죠. 대리 수령 안 되잖아요. 그건 가능할 겁니다. 자가 격리 증명서 같은 게 있나요? 그건 전부 등기로도 출입국까지 지금 막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예. 이 같이 사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분들은 다 쓰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꼭 써야 될 또 이
검체 채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꼭 써야 되는 경우들은 뭐 너무 당연한 예, 얘기라 다 빼놓고 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희수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 정부가 이렇게 그 배급제 형태로 약간 좀 그 시장 경제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지만 발 빠르고 손 빠른 사람이 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바꿀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우리 그 단계가 이른바 발 빠르고 손 빠르고 건강한 사람이 먼저 마스크를 이른바 이제 건강권을 획득할 수 있는 예. 상황이 됐는데 그 지난번에도 보면 대통령께서 이런 말 하셨지 않습니까? 균등하고 공평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균등과 공평이 어느 정도 동등하게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지금 동등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건강한 사람과 우리 이제 보건학에서는 불건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불건강한 사람이 동등한 평등성에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형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평이란 것은 건강한 사람이 조금 양보를 해서 덜 건강한 사람한테 불건강한 사람한테 좀 몰아주는 상황이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이런 게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같은 데서 보면은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사지 않기 운동 이런 걸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도 이런 거를 이른바 나눠주거나 논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마스크와 관련해서 지금도 현장은 여전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현장 상황도 좀 보시고 오늘 김상조 실장이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듣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어른은 그렇지만 뭐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그저 애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정부에서 이런 거 불편이 없도록 줄 서는 게 이게 뭐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많아요. 하여튼. 이거는 나눠준다고 방송으로 우왕좌왕만 하고 실질적인 시민한테 돌아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안 좋은 이렇게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은 줄 서는 것도 고통이요. 탄닥해도 고통이요. 생업에 지장도 많고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30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거. 복잡하진 않았어요. 아우 다들 뭐 지금 뭐 힘들어하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세상에. 그때부터 틀려요. 100장 줄 때도 있고 150장 줄 때도 있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오늘은 그냥 뭐 주민등록증 번호만 적고 2장씩 파는 그런 상태예요. 대한항공에서 문자가 왔죠.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빨리 집중시켜라 이런 식으로 왔지. 나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 업데이트 안 시켜놨는데 뭐 원래부터 한번 해봐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걸 지금 업데이트 시키고 배우려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일일이 다 저거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야구 업무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나비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뭐 힘이 있으니까 할만 해야죠. 마스크는 정말 의료진처럼 오염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있는 분들이 쓰거나 또는 내가 감염됐을지 모르는 호흡기 질환자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노약자 이런 분들이 주로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사실은 자제해 줘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줘야지만 우리가 정작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상조 실장 지금 저 발언이 얼마나 국민들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기찬 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시민들 반응을 들어보면 여전히 좀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김상조 실장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교과서적이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상황은 악화되어 왔는데 처음에 마스크는 다 쓰라 그랬다가 10일에 식약처에서 1,000만 장 이상, 그러니까 비축물자가 2,000만 장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뒤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고 상황만 악화가 됐는데 지금은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니 국민들은 이제 믿기가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일반적인 그 병증하고 달리 이것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또 무증상 감염이라서 나도 내조차도 감염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파악할 수 있으면 저 말씀이 맞는데 어느 분이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마스크를 안 쓴다, 뭐 아픈 분만 써라라고 하면은 그것이 구별될 수 있느냐,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느냐, 저는 사실 상당히 초보적인 말씀이다. 저 같으면 오히려 공급 대책 측면에서 좀 더 뭐 빨아 쓴다라든가 의학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빨아 쓴다, 어떻게 쓴다 해가지고 그것을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좀 공급 수요를 좀 줄이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대리 수령을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리 수령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등본이라든지 분명히 입증 자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필요한 분들이 타가겠다는데 그것을 굳이 다 나와라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이제 대통령 이야기했으니까 바뀌겠죠. 예, 좀 바뀌겠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약국 그 주변별로 이 인구 밀도에 따라서 그 약국의 수량이 차등적으로 배분할 필요도 있어요. 일률적으로 몇 장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는 많은 분들이 살기 때문에 이 약국에는 많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조사 이후에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처음 시도해 보는 거니까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줄서기는 좀 사라졌으면 합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혹시 정부 여당에서 말이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 하는 것은 좀 어렵더라도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뭐 이런 데는 좀 무상으로 이렇게 물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마 그럼 어디까지 취약계층으로 볼 건가 이런 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스크 논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장 쉬운 거는 하루에 5천만 개씩 생산하면 돼요. 5천만 개씩 생산해서 가격을 어쨌든 공적 시스템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산을 만약에 5천만 장씩 생산했다가 이 사태가 종결되면 그 나머지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뭐 왜 쓰라고 했다가 이제는 쓰지 말라고 하느냐 하지만, 사실은 뭐 외국 기준이라 지금 두 분 교수님처럼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기준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꼭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생산량은 하루에 1,000만 개예요. 인구는 5천만이고. 그럼 말 한 사람이 하루씩 쓴다면 4천만 개 하루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는 결론이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정부에서 아마 일주일 내에 1,400만 장 정도 늘린다고 하는데, 사실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정부에서 만약에 지금은 한 달 정도는 사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소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 그럼 계속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아마 뭐 이제라도 저는 두 분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환자라든지 뭐 의료진이라든지 자가 격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써야 되지만 뭐 좀 건강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저는 아마 솔직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정부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좀 간다. 왜냐면 사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분들이 다 쓰려고 했을 때는 못 쓰는 분들이 생겨요.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 반드시 꼭 써야 되느냐,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차정 교수, 오늘 제가 이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지금 이제 매점 매석 집중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하게 처벌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매점 매석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다. 있을 거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꽁꽁 숨는데 무조건 단속하지 말고 뭐 기간을 좀 줘서 자수해라. 그러면 사주겠다. 그러면은 내놓을 사람들이 꽤 있을 거다. 이런 글을 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 검찰이 전격적으로 그 마스크 유통업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숨어버리니까. 벌써 그 조치를 할 기회는 놓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앞서 우리 현근택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오늘 기사를 하나 보니까 주한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이렇게 합동회의를 하는데, 미군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마스크를 굳이 안 써도 된다, 안 쓴대요. 그래서 한국군들이 그래도 이거 회의하는데 약간 보이는 모습이 좀 그러니까 좀 썼으면 좋겠다, 미군들한테 이야기했다는데, 미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첫 번째 꼬인 부분은 뭐 정부가 이렇게 예측을 잘못하고 준비를 잘못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대국민 행동 요령 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마스크 쓰고 손 씻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처음에 단초에 잘못 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부가 진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나서서 이제는 국민 행동 요령을 바꿀, 감하게 우리 처음에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지하철 탔는데 제가 지하철 칸에서 유심히 봤습니다. 단 한 명도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판단했을 때, 마스크 안 써도 된다더라. 제가 마스크 안 쓰고 타면
모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제가 어떻게 감내를 하겠습니까? 만에 따가운 제가 시선 모르게 감내 안 해도 돼요. 내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재채기 같은 걸 했을 경우에는 예. 진짜 그럼 큰일 그걸 나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이제는 대국민 행동 수칙을 공개적으로 지금 이 바꾼 부분을 좀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최경철 의원, 마스크 금융실명제처럼 이렇게 숨어있는 마스크 다 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스크가 금값이기 때문에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은 항상 돈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원가 뭐 100원, 200원밖에 안 하는 게 심지어 뭐 4천 원, 5천 원 하는 판에 예. 누가 그걸 과연 기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중국 같으면 그게 될 겁니다. 전부 내놔. 그러면 안 내놓으면 혼나.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금 좀 아껴 쓰고 나눠 쓰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사회에서 협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김상조 실장 한번 보십시오. 말씀하시는 거. 저건 국민을 가르치는 듯 얘기하는 것이지 정말 반성하고 미안해하는 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숙이고 미안해하는 마음만 보인다면 국민들도 좀 협조하지 않을까. 이러한 태도의 변환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다음 주에는 좀 마스크 문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 어제 사실상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희가 좀 의심이 되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볼까요? 일본 정부가 한국 여행 정보를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입국 금지 대상 지역 확대, 그리고 사증 효력 정지 등 노골적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사를 만나자고 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식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더구나 추가 조치를 자제할 것을 그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충분한 합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 성과를 이루어가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지금 어떻길래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는지 먼저 백순영 교수님께 방역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우리의 대응 방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패널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교수님, 일본이 저렇게 나왔다. 일단 자기들이 방역에 뭔가 좀 실패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실패가 아니라 안 합니다. 방역을 안 합니까? 방역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일본은. 방역 포기라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 일본은 지금까지 이 누적 진단 건수가 10,000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루즈선이 벌써 3,000명 가까이 검사를 했거든요. 예. 이걸 다 빼고 나면은 거의 안 했습니다. 일본은. 그런데다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자격입니다. 4일간 37.5도씨를 유지했을 때 의원에 가갖고 전화를 하든지 해서 이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일단 4일간 아파야 됩니까? 아니, 아파야 되는데 그 아픈 다음에 진단을 해주면 좋은데 예. 그래서 폐렴 소견도 있고 아프니까 예. 좀 진단을 해달라 하고 당국에 신고를 하면은 일단 해외 여행력이 없고 밀접 접촉자가 아닌 한, 즉 밀접 접촉자라는 건 확진자가 있어야 되는데 확진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진단을 안 해서 원래 나왔던 환자들도 그 다음에 우리처럼 찾아가질 않아서 확진자 자체가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갖고서 일본 인구가 지금 1억 3천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밀접 접촉자가 1,000명인데 이게 접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해줘요. 그게 지금 일본 질병본부의 방침입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당국의 방침입니다. 당국의 이거는. 방침. 후생성에서 원래 맡아서 하는데 일본은 이 진단 기술이라는 건 세계 최고의 기술이에요. 민간 회사들한테 얘기하면 우리의 10배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 있는데 실제로 만들질 않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이 진단 시약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사줘야 하는 것인데 또 병원들에서 주문을 해야
사다가 PCR을 하는 것인데 아예 진단 건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안 하는 겁니까? 숫자가 늘어나면 올림픽을 못 하니까 안 하겠죠. 못하면 무능한 거지만 안 하면 부도덕하고 악한 거죠. 부도덕하지 않죠. 지금으로 봐서는 숫자가 이렇게 잘 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입국 금지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 그다음에 그러면은 중증이 됐을 때 오래는 거예요. 예. 얘기는. 근데 예. 중증이 됐을 때 이제 가면은 치료는 잘합니다. 병원이 좋으니까요. 예. 치료는 잘하는데 치료 잘한 다음에도 진단을 안 하면은 그 환자가 이 코로나19 환자가 아니죠. 예. 더 심한 것은 사망을 했을 때도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러면은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지 19로 사망한 것이 코로나로 아니에요. 사망한 게 아니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얼마나 있을 것이냐 예상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무의미하죠, 뭐. 네, 근데 지금 1,000명 정도라고 1,000명 정도 넘어갔는데요. 예. 이것을 10배라고 그러면 10,000명인 것이고 100배라고 그러면 100만 명인 것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100만 명, 100배 정도는 있지 않을까, 뭐 한 1,000배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10만 명 정도.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까지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완전히 지금 만연돼 있을지도 모르는데 예. 그거를 조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도 상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라면은 우리 지금 일반 관광객이나 혹은 뭐 단순히 친지 방문 이런 것들은 안 가도 되지만요. 실제로 힘든 사람들은 교민이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상용으로 가는 사람들은 안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서 2주일 동안을 격리를 시킨다고 그러면 그 일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유학생들은 뭐 그 2주일 견디고서 가겠지만 교민들도 그렇고 일단 상용은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엉뚱한 제안을 좀 드린다면은 일본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예. 환자들이. 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엄청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 키트를 개발해 놓은 곳이 있으니까 그 친속 진단 키트로 일단 입국하는 시간에 30분 이상 걸리니까 진단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확진 검사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스크리닝해서 신속 진단해서 일본에서 오는 일본인들만 우리 내국인은 빼고요. 진단을 해서 이 사람들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확진을 하겠다. 해갖고서 PCR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내주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떳떳해지고 일본은 망신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 신속 진단 키트는 승인이 안 난 상황. 그런데요,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일본이 아예 검사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거니와 일본에서 오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누군가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 일본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 예. 투명하지도 않고 발표하는 것들이요. 실제로 일본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많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처음에 사망하신 할머니가 가나가와현에서 사망하신 할머니로부터 시작한 것이 유람선까지 가갖고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 더 이상 안 하고서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진단 건수가 굉장히 적다는 의미는 그 확진자들 주변에 몇 명만 하지 실제로 우리처럼 어떤 타겟을 가지고서 무증상이더라도 계속 진단하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방역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방역을 안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좀 그런 면은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텐데 현근택 부위원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대응을 하기 전에요.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처음에 일본이 크루즈선이 왔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아마 모든 그 승객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고 그중에서 만약에 증상자들이 있으면 뭐 격리하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 조금씩 하고 나중에 각자 나라에서 그냥 데려갈 때까지 놔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크루즈선만 하고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안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 지금 크루즈선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감염자들이 있으면 전수조사하거나 적힌 게 아니라 저는 아마 일본이 이 크루즈선을 대하는 게 아마 일본도 하나의 뭐 섬처럼 됐으니까 우리가 배라고 볼 수 있으면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닌가. 예. 결국은 문제가 되고 거의 어찌 보면 거의 뭐 유증상자가 아니라 우리는 의심만 있어도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일본은 보면은 거의 뭐 환자가 돼서 거의 어찌 보면 거의 뭐 스스로 치료가 안 된 상황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정부는 오늘은 아마 강력하게 유감만 표명하고 예. 지켜보겠다 했지만 일본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지금 말씀처럼 이제 올림픽 연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아마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연기됐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서 뭐 이왕 뭐 이렇게 된 김에 뭐 입국 조치 사실상 입국 금지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14일간 격리한다 그러면 전 또 그러면 뭐 우리도 결국은
외교라는 건 상호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도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든가 예. 아니면 이제 이 얘기도 좀 조심스럽긴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일본 간의 지금 지소미아 문제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봉합만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연기해놓고. 일본도 어떤 수출 규제 풀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본은 아마 더 세게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이 시점에서 옳다고 보십니까? 일단 관점이 방역 관점이냐 아니면 외교적 관점이냐 아니면 양국 다 국내 정치적 관점이냐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역 관점이라면 교수님 하신 말씀이 만약에 맞고 그런 우려가 있다면 진즉에 여행 경보를 올렸어야 되는 거고 일본으로부터 오시는 분들을 다 막았어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그렇지 않고 지금에 와서 뭐 상호주의 말씀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외교적인 측면이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고요. 이것은 또 다른 또 외교적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여타 국가들과 일본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타 국가들에 대한 관계와 일본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이 다른 것들은 제가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본만 놓고 볼 때 방역적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라 일단. 그리고 나서 지금 외교적 부분에서 일본이 신뢰를 한 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조치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부분은 이거는 항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일본이 만약에 방역적 관점에서 그렇게 한 것을 방역적 관점이 아니고 외교적 관점에서 또는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지소미아 분쟁이 또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히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일본 측에다가 방역적 조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요청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 패널들 의견을 좀 다 들어보겠습니다. 차재홍 교수. 예, 일본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입국을 사실상 이렇게 불허한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결국은 올림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본은 지금 이번 도쿄올림픽을 부흥올림픽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11년도였죠. 그러니까 그때 이 지금 원자력 발전 사고 이 이후에 상당히 실추되어 있던 일본의 이 국가적인 이미지 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부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림픽이 날아가면은 약 28조 6천억 정도의 경제 지금 투자를 해놨는데 이것이 완전히 지금 날아갈 수밖에 없다. 그 무엇보다도 일본의 상당한 국격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백승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자국 내에 지금 만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진단을 하지 않는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너무 손 놓고만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지금 상당히 이웃 국가들도 지금 점점 많이 번지고 있는데 니네들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들이 지금 실제 딱 조사를 해보려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희생양으로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왜 이제 하느냐. 사실은 지금 제일 1위 발생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1위를 제끼고 한국만 할 수는 없었는데 왜 그럼 그동안 중국은 못 했느냐. 바로 시진핑의 방일이었다는 겁니다. 시진핑 방일이 연기가 된 것이 어제 결정이 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국에 대한 걸림돌은 없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은 그렇다고 치고 한국도 지금 2위 지금 발생 국가니까 2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동의 배경 속에는 또 이런 것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아베 정권이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일종의 정치 희생양이랄까요? 내부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는 그런 하나의 꼼수로 정치적 꼼수로 한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그동안 사실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해서 지난해 한일 간에 상당한 이 외교관 이 마찰이 생기면서 일본 거구파를 중심으로 해서 혐한 분위기가 상당히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사태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정부가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야당이나 일각에서는 왜 중국한테는 그렇게 말을 못하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데서 중국도 이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왜 거기는 말을 못하고 왜 일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사실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일본의 정치적 노림수가 너무 빤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그냥 무시해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오늘 뭐 상호주의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앞서 윤기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그런
이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의 그런 강력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방역이라는 부분인 것이죠. 방역을 그러니까 이 동북아 3국 간의 협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차정 교수 말씀 듣다 보니까 얍삽하다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정말 일본 하는 게 좀 얍삽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최경철 의원. 우리나라가 일본에 관광객을 보내는 규모를 보면 그 중국 다음에 2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 그런데도 우리하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전격적인 조치를 한단 말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나라인 줄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준 거고요. 우리 정부의 사실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정부 고위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UN 회원국 193개 나라 중에 100개 나라 정도가 이제 문을 걸어 잠궜다. 사전에 알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솔직히 몰랐다. 이 정도까지 문을 걸어 잠글지. 그리고 빨리 잠글지. 그리고 우리하고 협의 없이 잠글지 몰랐다. 그 뒤통수를 좀 맞았는데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아픈 부분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심을 했다는 것이죠. 일본도 이 정도에 와서 빗장을 걸어 잠글 것이라는 것을 미리 좀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측도 역시 부족했다. 마스크 사태처럼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었다. 이 사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방심을 좀 걷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은 저희가 기계류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자재 수입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지금 열받는다고 당장 빗장을 걸어 잠근다면 우리 산업의 피해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하면요. 예. 사실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저는 아마 최근부터 굉장히 바뀌고 있다고 봐요. 저는 엊그제 어떤 기사를 봤냐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 말고 구매력 기준 GDP가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섰습니다. 작년 기준부터. 그 말은 뭐냐면 일본이 한 20년 정도 계속 정체돼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좋은 건 아니지만 일본이 과거에 우리를 봤을 때는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약간 상하 관계라든지 이렇게 밑으로 봤단 말이죠. 근데 일본을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민들의 사는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수준을 봤을 때 결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뒤지지 않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이 이 수출 규제를 할 때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잖아요. 네. 반도체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을. 근데 그 부분도 어쨌든 극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보면 일본이 우리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상하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과도기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호적으로 나온다 해서 일본이 우호적으로 나오느냐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힘의 관계라는 거는 상하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 갈 때는 어쨌든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부딪히게 될 때는 저는 조금 더 세게 나가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교수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방역적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일본에서의 지금 어떤 정도로 감염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상황을 우리가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우리 WHO에서도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을 얘기를 않는데 사실은 지금 원래 WHO에서는 여행 제한이나 이런 걸 지금 두지 말자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지금 모든 나라들이 앞다퉈서 알아서 두고 있는 이른바 WHO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지금 다 무시하고 가는 상황이어서 일본에 대한 거를 우리가 무조건 비난할 상황이 아니라 우리도 방역적 관점에서 일본에 대한 이른바 방역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똑같이 하는 게 먼저 방역에 대해서 얘기 없이 문 닫았다 이렇게 구차하게 비난하고 할 거 없이 우리도 동일하게 외교적 측면이 아니라 방역적 관점에서 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수영 교수님, 일본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사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다른 나라들도 다 알고 있을까요? 예, 다 알고 있고 여러 군데서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고 또 언론 매체들도 그렇게 외국 언론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본은 그거 듣지를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이제 올림픽에 대해서 상당히 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역사적으로 올림픽의 개최지의 그 역사를 보면 이 올림픽이 그 개최가 확정되고 나서 취소된 경우가 딱 두 번 있습니다. 1940년하고 1944년인데요. 1940년 올림픽을 어디서 하기로 했냐면 일본 도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944년은 런던에서 영국 런던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1944년 영국 런던, 그러니까 1940년 도쿄올림픽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러니까 못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들이 지금 이 개최지로 선정되고 나서
최초로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취소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렇게 다시 만약에 취소될 경우에는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클 수밖에 예. 없는데 문제는 단순하게 1940년 올림픽이 취소된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사실은 1937년도에 일본이 저지른 중일 전쟁 때문에 네. 그것이 날아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때문에 그때 국제 IOC에서 다 개최지를 어디로 변경했냐면 핀란드 헬싱키로 네. 변경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 뒤에 39년도에 이제 그 독일이 체코를 침공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그것이 다 없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올림픽 자체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이렇게 스스로의 방역을 기피하고 외국, 한국이나 주변국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그걸 통해서 상황을 호도하는 식으로 갈 경우에는 이 방역 문제는 어차피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일본 스스로가 자신들의 방역을 철저하지 않고 타국을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식의 방식은 또 다른 올림픽 취소의 사례를 낳을 수밖에 없다. 1937년 중일 전쟁의 결과를 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꾸로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왜 일본이 올림픽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신천지 한번 그 이슈 다뤄보죠. 신천지가 정부에 1,100군데에 달하는 자체 시설 명단과 주소를 제공하면서 일반 교회로 가장한 위장교회 주소 수십 곳을 누락했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명단은 숨기면서 기부는 하고 신천지 속내는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공개한 명단에 빠졌던 위장교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 위장교회 이만희 씨가 직접 관리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120억 한 번에 기부해서 놀라게 했는데요. 일단 모금회가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천지에서는 그러면 다른 곳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왜 반환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른 곳을 찾아서 하겠다라고 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자료 검증이 좀 필요하다면서 행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 이 기부 대신에 정말 신천지가 해야 될 일은 명단 제대로 내고 어떤 것이 자기들의 책임인지 그것을 좀 뉘우치는 것 그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총 202개소를 신천지 시설임을 확인하고 저희가 폐쇄하고 방역 조치했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처음에 제공한 170개소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신천지 시설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그 허위 제출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천지 시설들은 그 명칭이 뭐 문화센터, 스터디 카페, 또 미용실, 마사지샵 이렇게 또 모임방 이렇게 다양한 그런 명칭으로 기존에 썼던 간판들 예를 들어서 이제 새소망 교회다 그러면 종전에 일반 개신교에서 운영했던 종교 시설인데 그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가지고 이장교회로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카페 형태로 돼 있는데 전혀 이렇게 민간 카페하고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그런 데서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에게 엄중한 경고와 또 간곡한 호소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천지 교회에서 대구사회공동복지모금회에 100억 원의 성금을 기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시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성금을 거부하였습니다. 돈은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총회장 이미 신천지 집회로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가지고 너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거는 다시 돈으로 너무 좀 무마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보여주기식 같긴 한데 우선 그 돈이 우선 기부가 되었고 투명한 방안으로 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제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 퍼지게 해놓고 온 국민이 힘들잖아요. 힘들게도 이제 와서
120억 내놓고 자기는 무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도들한테 원래 피고름 짜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에 대한 살짝 입지도 안 좋아지고 여론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살짝 이걸 덮으려고 하는 식의 살짝 쇼라고 생각을 해요. 막 연예인들처럼 기부하는 게 좋은 의미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나는 1인실이 아니면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많은 분들이 밤잠 안 자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 생각하면은 아니 2인실에 못 들어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를 더 이상 아무리 확보하더라도 지금 집에 자가에서 대기하는 분들을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이렇게 제의 간절한 호소나 정부의 경고보다도 신천지 교회 총회장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교회의 지침을 더 잘 따른다고 합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1인 1실만을 고집한다. 권영진 시장이 지금 그런 점에서 안타까워하고 자, 그 전에 먼저 대구에서 100억 안 받겠다 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기부하는 그 시점이나 예. 아니면 그 기부하는 목적 자체를 좋게 보지는 않는 불순하게 거죠. 보는 걸까요? 뭐 불순한 그 판단 기준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천지에 대한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원망들을 좀 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 단속이나 법적 처단에 대해서 좀 뭔가 기대를 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 안 받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기부가 다 돼서 다 나눠주고 나서 예. 쓰임 다 쓰고 나서도 이제 신천지에 대한 뭐 국가나 아니면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예. 있거든요. 그러면 신천지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재산으로서 다 갚지 못하면 저게 이제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 해서 또 취소해서 다 돌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법률적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현실적인 아마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나중에 구상권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처음부터 예를 들어 정부에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많이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뭐 공무원 중에서도 밝히지 않으신 분이 있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확대된 면이 있어서 뭐 구상권 청구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는 거라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마 지금은 당장은 제가 보기에 일단 방역이 우선이니까 방역을 하고 이 사태가 일단 종결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실 돈을 낸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이기에도 아니 방역엔 제대로 협조가 안 되는데 돈만 내면 해결되느냐. 지금 인터뷰하신 분들이 모든 심정이 다 그럴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심정이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은 이제 방역에 협조하고 그다음에는 제가 이게 뭐 구상 문제를 재판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가장 피해가 많은 대구라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그다음에 원만하게 합의합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돈으로 무마할 때는 아니고 일단 예. 방역에 최대한 협조할 때라고 봅니다. 박희수 교수님,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1인 1실 아니면 안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아주 권영진 시장이 이만희 총회장이 이건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격리 거부하는 확진자가 1,777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 숫자가 뭐 당연히 저 정도 나오는 게 또 공교롭게도 뭐 1,777인데 그 확진자가 지난번에 보셨지만 유증상자 중에 확진자가 지금 거의 60% 이상 넘었기 때문에 예. 저 숫자가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저분들이 들어가 주셔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생활치료센터라는 게 저분들이 들어가 주셔야 또 병상으로 안 가고 병상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저분들이 또 입소를 하려면 지금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 그 교주 말을 듣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또 그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 선생의 뭐 메시지 예. 뭐가 있어야 되는 건지 도통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분들은 아직도 저 안에 그 현재 있는 데서 그 지난번에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 여전히 그 자기 그 예비 학생 뭐 이런 거의 예. 그 전도 활동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런 기본적인 걸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네, 격리 참 거부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까? 현재는 저 격리 위반일 경우에는 새로 법이 바뀌어서 예.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하긴 하는데 예. 지금 문제는 뭐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금 빨리 옮기는 거거든요. 예. 법은 나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지금 호소하는 거고 만약 정말 안 된다면 뭐 경찰을 동원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러니까 그 답답한 심정이 그 대구시장의 지금 이 마음에 담긴 말씀 같습니다. 최경철 의원, 저 사람들이 다 대부분 대구 지금 확진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대구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자진해서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구 시민들을 생각했으면 벌써 협조를 했겠죠. 예. 지금까지 협조를 안 한 거면 대구 시민은커녕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31번 확진자가 폭탄을 터뜨렸는데 31번 확진자가 밀접 접촉해서 예배를 같이 본 사람만 해도 1,000명입니다. 네. 그러면 신천지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1,000명이 그러면 옮기기 시작했구나.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아니라 지금 동북아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 같으면 협조를 해야죠. 하지만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종교를 아직도 계속 포교를 시켜서 계속해서 교세를 확장시키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교세만 확장시키면은 끝이라는 이러한 이기에 빠진 이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에게 아주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지금 저분들이 계속 1인 1실만 고집한다면 전국의 호텔을 다 잡아야 됩니다. 사실 호텔은 1인 1실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호텔은 또 안 된대요. 호텔은 카페트가 많이 깔려서 거기에는 비말이 떨어지면 거기에 병균이 삽시간에 퍼질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시설 같이 다인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생활치료시설은 어디다가 만들란 말입니까? 지금 이만희 교주가 결단을 내려서 기자회견 저렇게 어스름하게 할 게 아니라 교인들 앞에 나서야 됩니다. 전부 협조해라. 생활치료시설 들어가라. 전수검사 다 받겠다. 이렇게 자기가 빨리 선언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계속 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교주의 결단을 바랍니다. 정말 어쩌다 저런 집단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신천지 모임방에서 병원에 가면 신천지 교인을 밝히지 마라 이런 문자가 지금 오고 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병원 가면 굳이 신천지라고 밝히지 말고 코로나 이외에는 1339에 전화하지 말고 교회에 먼저 알려라. 이런 글이 오고 간다고 하는데 신천지 쪽에서는 이런 공지 내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신천지가 정말 이런 사태를 빨리 종식을 시키고 싶다면 기부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말만 할 게 아니죠. 방역을 돕는데 가장 먼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기가 가봐야 돼요. 거기도 한번. 제가 분당으로 다녔어요. 에 그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옆 바로 그 건물이에요. 위장교예요. 위장이에요. 그리고서 카페를 앞에다 해놨고 그리고 뒤에는 딱 방들이 무지 많아요. 앞에는 카페고요. 그러면은 말마요. 그다음에 어떤 여자가 뭐 좀 저기 뭐 강의한다고 이렇게 내면은 듣고 있고 그러다가 싹 1대1로 다 달라붙고 여기는 비밀이 많아요. 그리고 그곳에 신천지인들이 신천지인이라는 것을 속이고 접촉해서 취득한 모든 신천지 신도 외에 접촉자들 명단이 다 입력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 그것을 가장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신천지라는 교단명을 숨기고 장로교 등 정통교회 그 교단명을 도용해서 운영하는 신천지에서 선교교회라고 그들은 얘기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위장교회라고 하는데 위장교회 신도들의 반은 신천지 신도고 반은 신천지인 줄 모르는 속고 있는 신도들인데 이 명단도 요구하거나 또 찾아봤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백순영 교수님, 저렇게 입소를 거부하고 또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되면 정말 방역에 큰 차질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방역의 면에서는 그런데요. 좀 조금 다른 부분 하나를 짚고 싶은 부분이 예. 있는데요. 정말 신천지 교인만 전부 반대를 했을까? 입소를 반대했을까? 예. 과연 얼마나 1777명은 다 신천지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저기 들어가기 꺼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가격리. 예. 실제 오늘도 발표해서 이 공익을 위해서 좀 인권은 좀 평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공익을 위해서는 시설 격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기가 병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장비가 많다든지 의료진이 직접 진찰을 해준다든지 그런 시설은 아니에요. 자가격리의 장점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따뜻한 밥 먹고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특히 우한교민하고 다른 점은 우한교민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확진자들은 다 환자예요. 자가격리를 하라고 그랬을 때 자기가 간병인이 하나도 식구들이 없어서 실제로 시설격리에 들어가겠다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원할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집에 있으면은 일단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자기 방에서 잘 수 있고 자기 식구들이 감염되는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막아서 아마 감염은 많이 안 될 것입니다. 예. 하지만 방역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격리가 완전한 봉쇄고 이쪽은 좀 빠져나갈 틈이 있는 지역사회 전파를 할 수 있는 여유라기보다 확률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민주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준다면 거기 들어가도 그렇게 공포심이 크지 않을 테지만 실제로 선택권이 없이 거기 다 들어가라고 그러면 이거 조금 인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일본에서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우한교민이 204명 입국했을 때 일본에서는 140개 호텔방을 얻어놓고 병원을 가든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든지 시설 격리를 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라고 그랬었는데 예. 실제로는 80명 정도가 호텔로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격리를 한다고 그래서 방이 2인실이 된 꼴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집에 간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는 그게 확진자가 돼갖고 문제가 생기긴 했었는데 예.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공익이 우선이라고 그러면 시설 격리를 다 시켜야 되겠지만 선택을 하면 이 문제는 안 생기고 또 실제로 시설 격리를 했을 때 그 간병인이라든지 간호사든지 이런 인력과 의료진 또 시설 장비 이것들이 과연 자가격리보다 더 나은 점이 있을까? 예. 이런 것들은 지금 생각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가톨릭의대 백순영 교수님, 고려대학교 박희수 교수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